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로스쿨 입시 Q&A 2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댓글에서 브이로그에 관련해서 브이로그도 많이 올려달라 이런 댓글이 몇몇 있었는데, 요즘 공부하면서 카메라를 같이 놓고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공부 외에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서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찍었는데, 죄다 저희 집 강아지 코코아 산책한 것밖에 영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인사말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을 토대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을 찬찬히 봤는데 한 3가지 챕터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2번째 챕터가 로스쿨 생활과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3번째가 그냥 기타 공부, 학업과 관련된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로스쿨 입시 Q&A라고 이름을 올린 만큼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챕터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스쿨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나 학벌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댓글들, 질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나이는 제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면서 로준생일 시절일 때부터 시작해서 로스쿨에 들어와서까지 제가 빠른 98년생인데 24살에서 25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스터디나 어떤 모임에 가도 제 나이가 뭐 제일 어리거나 아니면 2번째로 어리거나 이럴 정도로, 사실 로스쿨 자체가 석사 과정이고, 또 요즘은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적게는 한 학기에서부터 많게는 1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더 이상을 휴학도 하고 다른 경험들을 하다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는 생각보다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의 연령대신데 다시 학업을 하시려고 하네? 라고 놀랄 정도의 나이가 아닌 이상, 나이가 발목을 잡는 그런 곳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학벌은 현재 코로나 문제로 제가 동기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만난다고 해도 어떤 학부였는지를 일일이 묻진 않지만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바로는 대부분 인서울 중위권 혹은 그 이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해외대에 재학하신 후 졸업하셔서 로스쿨에 오신 분은 만나지 못해서 이 정도로 국내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추천하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2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인가 2번째 올린 영상에도 나오고 사실 그 뒤에도 틈틈이 많이 나오는 대법원 영블로거 위원회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대법원 그 판례 검색에 판례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한 달에 한 초창기에는 좀 많이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과제를 많이 주시는 건지 한 달에 한 2개 정도 판례를 선정해서 그 판례를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짜주셔서 그 조언들과 UCC를 촬영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많이 못한 기수긴 한데, 그런데도 여러 그런 대법원에도 방문했었고, 그런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걸 되게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떤 하나의 대외 활동일 뿐인데도 너무 저희를 향한 그런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고, 또 그렇게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판례를 계속 찾고
분석하고 또 쉽게 알려줘야 된다는 건 저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확실히 판례에 좀 익숙해진다라는 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 영블로그 위원회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게 모든 대학이 기말고사가 끝날 때나 끝나기 한 직전 정도에 지원을 시작해서 7월 초면은 이미 지원이 마감되어 있는 그런 활동인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겨울 기준으로는 1월이 거의 다 돼가면 이미 지원이 만료되어 있는, 생각보다 종강과 함께 지원이 끝나는 그런 활동이라서 종강 하실 때 기말고사도 보고 과제도 제출하고 하시느라 정신 없으시겠지만 대법원 영블로그 위원회 지원은 한번 놓치지 말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그 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외 활동은, 저도 코로나 문제로 하지는 못했는데 공모전이 있는 그런 법학회를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법학회가 너무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짜고 또 그 안에서 사실 같은 길을 바라보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뜻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기왕이 같은 법학회면 조금 더 그래도 서류에 한 줄 더, 그 자소서에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에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법학회를 찾아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론 제가 언제 로스쿨을 가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때부터, 원래 제 앞선 영상에도 언급이 있지만 교사 생활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직의 길을. 근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근데 정말 교직의 길이 나의 길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로스쿨에 대한 내가 미련은 없는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준비한 시작은 4학년 1학기 이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초과학기로 5학년 2학기까지 꽉 채워서 다녔어요. 그래서 제 기준 4학년 1학기쯤부터 제가 준비를 시작했으니까 일반적으로 4년을 다니시는 분들은 3학년 1학기 정도에는 여러 활동이라든지 혹은 그래도 독서에 뭔가 깊이를 넓히고 그 다음에 양을 늘린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노력 정도는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학부생 3학년 때 하면 좋을 것이 뭐가 있을 것 같냐?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학년별로 질문을 받으면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를 추천을 드리는 건데, 저는 내가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싶은지, 지금 3학년이시면 어쨌든 4년 기준으로 반 정도를 대학에서 활동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학부에서의 나는 조금씩 파악이 되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는 되게 학점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활동에 되게 강점이 있다, 혹은 나는 되게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되게 사기업에서 뭐 대외 활동이나 뭐 서포터즈나 혹은 인턴의 활동들이 많았다, 이런 자신만의 그런 독특함들을 차차 잡아가는 시기가 3학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소서를 어떻게 구상할 건지 그 흐름을 잡아가시는 시간으로 많이 이 시기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추천드렸던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 영블로그 위원회를 붙기 전에도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서 그런 관련 시리즈를 연재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꼭 기관에 얽매이지 않아도 나만의 활동들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즘은 되게 개인 매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꼭 어떤 기관에 얽매일 필요 없이 나만의 활동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런 개인적인 활동만을 추천드릴 수 없는 건 자소서에 어쨌든 인증이란 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들은 자소서에 쓸 수는 있었는데 그게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그런 개인적인 활동들도 해보시고, 그치만 증명이 가능한 그런 공식적인 활동들은 꼭 하나 이상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학년이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소서보다는 면접에서 많이 강점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지금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도, 또 서울시립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어찌 보면 면접에서의 그런 득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특히 면접 스터디 이야기를 너무 영상을 얼른 찍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나질 않아서 지금 이 Q&A에서라도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자소서는 처음에 제가 그냥 쭈루룩 써지는 대로 마치 저에 대한 진짜 소설을 쓰듯이 썼었는데, 제가 자소 스터디를 딱 한 개만 했었어요. 근데 그 스터디 분들이 뭐 괜찮은 글일 수는 있겠는데 너무 자소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그냥 좋은 그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처럼 좀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말고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나랑은 조금씩 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한테 내 글을 보여주는 거, 이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트는 사실 꼭 스터디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하지 않아서 추천드릴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자소서 스터디부터는 진짜 엄청 강추드리고, 특히 과가 좀 다르고 나를 잘 모르고 이럴 때 오히려 잘 물어보고 또 제대로 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스터디를 구성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로스쿨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보여줘서 이런 흐름 같은 거라든지, 또 그런 친구들의 장점은 그 친구들의 과에 따라서 엄청 특이한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어문 계열 친구들한테는 특히 뭐 오탈자 같은 거를 생각보다 잘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과마다 이런 표현은 다르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다양해가지고 여러 개 접목할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나만의 문체, 나만의 특성은 잃지 않아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소서를 보여줄수록 그게 유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은 일단 면접 스터디는 반드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면접 스터디를 2개를 했는데, 그냥 시간이 만약 괜찮으시다면 나랑 같은 학부의 사람들이랑 하나 하시고, 그 다음 나랑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2개 구성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면접 준비할 때는 시사상식이든 아니면 뭐 논술형으로 진짜 추상적인 질문을 내든 간에 그 출제위원이신 분들이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출제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실제로 작년에는 코로나 문제가 여러 로스쿨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 시립대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이화여대는 코로나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든지 간에 사실 시사상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변 면접 교재를 저는 사용했었는데, 그런 면접 교재 하나 잡아가시면서 되게 신문도 많이 찾아보시고, 저는 실제로 경제신문 하나랑 그 다음에 일반 신문 하나를 구독해서 매일매일 봤었고요. 그런 좀 시사상식과 가까워지려는 노력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되게 여러 입장에 다 제 글을 써보는 것을 되게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나 그냥 뭐 어떤 시사상식에 대해서 나는 진짜 그냥 그 입장이 맞다 생각하고 논거가 탄탄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도 생각보다 막상 물어보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하다가 자기 논거에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라고 비판하게 될 만큼 허술한 논거를 갖고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써봐야 좀 검토가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말하면서 연습하면 제일 좋겠지만 모든 시사 상식을 다 말하려면 목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로 주제마다 내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하는 것, 그래서 그걸 면접장에 가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서 나는 계속 이런 흐름으로 논거를 가져가겠다, 이런 걸 잡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출제위원 분들이 제 자소서를 읽고 면접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알아요. 그치만 면접장 안에서 저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공익적인 것을 강조했던 친구가 뒤에서는 되게 과도한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앞서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무리 논거가 출중했어도 그거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게 많이 좀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할 때는 어떤 논거여도 좋으니까 물론 뒷받침 가능한 논거여야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흐름을 가져가는 것, 나는 좀 공익적으로 생명이란 가치를 중시하면서 쭉 가겠다라든지, 아니 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겠다, 이런 거를 잡고 가야 답변 구성하는데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사상식 스터디도 따로 했었어요. 생각보다 뭐 교수님들 중에선 그 당일날 뭐 신문을 보고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진짜 직전에 문제가 됐던 시사들을 면접 문제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사상식 스터디를 만들어서 그 각자 하나씩 시사상식을 월요일 날 정하고 토요일까지인가 그거를 나름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주면 한 주 동안 읽어보고 서로 왜 이건 이렇게 썼냐 뭐 피드백을 하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소서든 면접이든 저는 사람들과 많이 얘기하고 만나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게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시사상식 스터디의 경우에는 저는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신 만큼 사람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혼자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는 이런 로스쿨 입시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많이 얻었냐 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끔 영상 같은 데 출처로 남기거나 언급도 했었는데, 저는 학교에 에브리타임 어플에서 로스쿨 그 준비생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간단한 것들은 많이 물어보고 답변을 얻었던 것 같고, 또 연세대학교에 세연넷이라고 해서 사실 지금 입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고, 저희 학번도 막 이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에브리타임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던 학번인 것 같긴 한데, 거기가 그래도 전문대학원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대부분이 로스쿨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거기는 학부는 연세되면서 여러 로스쿨에 가 있거나 또 여러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정보가 다양해서 거기서 많이 정보를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진짜 많이 얻진 않았지만 가끔 봤던 게 다음 카페에 서로연이라는 카페에서 종종 정보를 보긴 했습니다. 거기서는 합격자들 그 정보 모아놓은 그 글들 있잖아요. 올려주신 글들. 그거 보면서 이 정도 스펙의 사람들이 이런 자신만의 강점을 강조해서 합격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방향이나 가닥을 잡고 여기서 내가 좀 더 강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보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리트 추리논 중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오답 노트는 따로 작성을 안 했고요. 한 추리논증을 진짜 많게는 뭐 한 5번 정도 봤나? 이거 관련해서도 아마 다른 영상에 언급이 있을 텐데 봤으니까 같은 문제를 어차피 여러 번 계속 볼 거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딱히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거를 저는 막 엄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오답 노트가 어쨌든 틀린 문제를 보는 것 이상으로 그걸 막 노트화로 단권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가적인 노력이 따르잖아요. 근데 이 리트 추리논증 시험이 그런 부가적인 노력으로 이전의 문제들을 검토해야 하는 시험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오답노트 대신에 관련된 서적 하나를 더 읽는 노력을 들이시는 게 좀 더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 리트 학원 강의 들으셨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학원에서 일절의 어떤 정보라든지 강의, 자료 이런 거를 하나도 얻지 못했고 구매하지 않았고 그냥 자료실에 있는 리트 시험지와 메가스터디 잘 고른 300제 이 정도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학원 강의 들으면 사설 모의고사도 볼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건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왜 전혀 생각조차 안 했을까 살짝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셨는데, 논술이 한 과목이긴 하잖아요. 그 사실 시간도 분배가 비슷하고, 저도 리트 준비할 때 생각보다 너무 논술을 안 건드리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고, 시중에 리트 논술 관련된 책이 아마 한두 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사서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중에 한 개씩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뭐 그러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그러다가 리트에서 논술 과목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해서 리트를 7월에 봤으니까 6월 종강할 때까지 논술은 들여다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리트 한 2주 뭐 남았을 때부터 토요일에 하나씩 풀었으니까 한 2개 풀고 들어갔겠죠? 그 리트 전날도 하나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데 검색해보시면 법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리트 다시 본 글들이 또 몇 개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미 법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리트 논술을 볼 때 확실히 그런 리걸 마인드라고 흔히들 하죠.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학부생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논술에 접근하니까 그런 글들 몇 개 보면 딱 리트 논술이 이런 답변을 원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리트 실제로 논술 과목 볼 때도 뭐 이 정도 썼으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딱 그 정도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전주에 뭐 많아봤자 한두 개 풀고 제일 잘 쓴 답변 대충 보면서 이런 느낌이군 정도로 하면, 가서 쓰면 뭐 괜찮네 이 정도 나올 정도의 어려움과 중요도인 것 같고, 근데 너무 한 개도 안 쓰고 가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너무 안 보고 들어갔다가 생전 처음 보는 거 나오면 많이 당황하고, 그 뒤에 리트 끝나고 나서 성적이 나오기까지 꽤나 시간이 긴데 그동안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리트 논술은 대부분의 학교가 2차 점수에 논술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괜히 내 논술 점수가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차원에서 리트 한두 주 전쯤에 한두 개 정도 풀어보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Q&A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질문을 받다 보니 제가 오바해서 물어보시지도 않은 거를 답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 로스쿨 생활은 질문이 많진 않아요. 첫 번째로는 시간표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제 얼굴쯤에 시간표를 일단 띄워놓을 텐데 화면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까 잘 보이시지 않으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1학년 1학기에는 민법, 헌법, 형법 위주로 나갑니다. 이 정도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는 1학년 여름방학에 주로 법조윤리를 보니까 법조윤리 수업을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법 같은 것들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철학을 수강 중인데 다른 어느 분들은 법제사도 듣고 의료법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법들, 선택법들을 듣는데 여기서 선택법은 변시의 선택법이 아니라 그냥 다른 논외의 법들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다음에 법률 정보의 조사라는 수업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민법, 헌법, 형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시간표 올려달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가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간표 알 것 없이 로스쿨 준비생 그리고 로스쿨 합격생의 선행학습은 민법과 형법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형법도 총론만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질문과 연결해서 답변 드리면 선행학습은 얼마나 하셨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윤동한 강사님의 민법 강의 예비 순환 강의를 들었고요. 그게 140강인가 되는데 그거를 2회독해서 140강을 2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동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강을 들으면 쪽지 시험이나 모의고사 이런 걸 엄청 주세요.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봤었고 사례는 좀 더 많이 보고 들어오려고 계획했었는데 방학에 여러 알바랑 학교에서 근로장학 하는 것들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겹쳐 있어서 생각보다 사례는 그렇게 많이 보고 들어오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형법은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 총론 강의 40강짜리인가요? 그거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 들었는데도 책 한 번 읽고 강의 한 번 듣고 그냥 다시 책 한 번 읽는 식으로 공부했었는데 형법이 좀 난해하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난해하긴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이런 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 요론이랑 그와 병행하는 형법 총론 강의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그냥 이 정도의 민법 사례 공부를 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윤동환 강사님의 추천으로는 만약 사례 공부에 더 플러스하면 간단한 복습용으로 객관식 문제 푸는 거 이 정도를 많이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은 인강 듣고 복습하고 판례 표현들 암기하고 사례 목차 좀 익숙하게 보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민법에서는 하고 들어오시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형법은 형법 총론 강의를 제대로 듣고 들어오는 거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다들 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윤동환 강사님 강의 들은 분들 굉장히 많고요. 형법은 딱히 누구 들으시는지 잘 모르는데 생각보다 신호진의 형법 요론을 본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신호진 박사님 강의를 듣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게 대부분 선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례형 공부에 좀 더 치중하는 선행학습이 좋을 것 같아서 객관식을 추가하지 못하더라도 사례형은 좀 많이 복습과 함께 병행해서 보고 들어오시는 선행학습을 추천드립니다. 로스쿨 들어가서 미친듯이 공부해야 되는데 뭘 들어가기 전 방학을 불태워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윤동환 강사님이 강의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게 여기 들어와서의 고생을
그냥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할 수 있으신 만큼 많은 선행학습, 익숙하게 하는 작업들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부 공부랑 로스쿨에서의 공부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저는 학부에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수업 듣고 그리고 수업을 이제 교수님들께 미리 문의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 들으면서 다시 타이핑을 하고 그거를 정리본으로 만들었는데 정리본을 대체로 이 진짜 타이핑을 해서 만든 경우도 있지만 수기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수기로 만들고 저는 철학하다 보니까 관련 원문들 자료들이 많은데 그거 읽으면서 채워나가고 딱 보면은 사실 근데 어디서 시험 나올 것 같은지 알잖아요. 특히 학부 때는. 그러면은 그 문제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통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들어보시면 제가 좀 주위 사람들보다 사서 시험 준비를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이 로스쿨에서의 공부는 태어나서 공부 이렇게 많이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비교가 되실까요? 되게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하루에 6시간 이상 공부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꼬박 10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할 때도 있고 그 정도 해서 제가 일요일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한 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일에 한 6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지금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시기예요. 다행인 건 공부하는 게 괴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는 시절이 나에게도 오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로스쿨 생활과 관련한 질문들 주신 것에 답변 드렸는데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반 정도라 제가 너무 정신없이 말하고 있어요. 많이 필요한 것들만 보실 수 있도록 스킵하셔서 보셔도 좋으니까 네, 잘 걸러걸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기타 공부와 관련된 질문들이랑 제 진로와 관련된 질문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는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힘들거나 자신감이 다운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 댓글 다른 영상에 달아주신 분이 이런 비슷한 질문 하셨었어서 거기도 이런 식으로 댓글을 길게 남겨놨는데 이 영상으로 충분치 않거나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렇게 활자로 되어 있는 댓글로 한 번 더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영상이었는지는 제가 댓글로라도 남겨놓을게요. 저는 2가지 정도를 크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시험 준비로 힘들고 막 자신감이 다운이 되고 공부가 어렵고 이런 게 어떤 것의 문제인가를 몸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 정신, 마음의 문제인지를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절대적으로 진짜 몸이 힘들어서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일정들을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내가 약간 욕심내서 잡았던 일정들 또 필요하긴 하지만 당장 그래도 우선순위가 제일 후순위에 있는 것들을 줄이려고 했고 또 운동을 그 대신에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또 절대적으로 쉼을 갖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몸을 많이 추스렸는데도 여전히 너무 시험 준비 중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같은 리트를 준비해도 저는 집에서 공부를 대체로 하는데,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부러 좀 공간의 환기를 위해서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한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공간,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혹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같은 것들을 튼튼히 해준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데도 한때만 좀 괜찮아지고 다시 시험 준비를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자신감이 다운되어 있다 하면 다른 마음의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내가 지금 왜 공부하고 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그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문제를 검토를 해보는데요. 내가 공부에 대한 마음이 뭐였는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걸 생각해 보면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리트를 준비할 때 제 학부인 연세대 로스쿨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었지만, 변호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매우 매력을 느껴서 이 길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로스쿨에 흔히 말하는 순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 주위에 아무래도 좋은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그런 로스쿨에 진학한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하면서도 가채점, 집리트 이런 성적들을 받으면서 내가 이 정도 집리트 성적이 나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꼭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내가 원래 갖고 있지 않았던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제 그릇을 넘어서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심들을 비워가는 거, 나는 애초에 이 길을 시작할 때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시작한 게 아닌데 내가 왜 어느새 이런 이상한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있었지? 이런 점검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해낼 수 없는 목표를 잡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걸 잘 봅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표가 차라리 100점 맞자 이런 거면 괜찮은데, 반드시 뭐 1등을 하자, 이거는 사실 내 경쟁자도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평소 직리트 성적이 이 정도 나오는데 실전에서 반드시 뭐 한 30점을 올리자, 이런 목표를 설정하면 그걸로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큰 중압감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성격이나 내 성향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진 않았나, 그런 거를 점검해 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많이 항상 생각하고 하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의 나의 일탈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뭐 한 번, 두 번 정도의 집리트의 실수에 너무 마음 두시지 말았으면 하고,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일일비 하시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넓게 보셔서 정신건강 가져가시면서 다 내가 행복하자고, 또 이 사회가 행복하자고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의 행복을 어느 정도 챙겨가시면서 학업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한테 자소서에 어떤 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냐고 적었느냐 하는 질문 주셨는데, 자소서 관련 질문에 넣으려다가 이건 그냥 제 개인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 질문으로 뺐어요. 저는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국선 변호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기재를 했었고, 그 외로는 이화여대 자소서에는 노동법을 특화로 선택법으로 선택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적었고, 서울시립대 자소서에는 조세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적었는데, 서울시립대는 조세법이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뭐 특화 이런 거기도 했고,
이화여대는 신기하게 노동법 교수님이 많으시거든요. 두 분인가 세 분이시래요.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으시고 잘 돼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소서에 썼어요. 네. 지금 실제로도 그래요. 노동법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 노동법의 로드는 되게 많은 로드가 좀 힘들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들이 그나마의 여유를 찾을 수 있어서 다들 노동법을 많이 추천하진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냥 뭐 고민 중에 있고 자소서에 딱히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거짓 없이 뭐 꾸밈 없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솔직하게 적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익적인 활동을 학부 때 많이 했거든요. 특히 노숙인 분들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어서 제가 막 기업을 당장 변호하는 그런 로펌 변호사를 꿈꿨다라는 것도 제 경험에서는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공익적인 직역에 나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적었고 근데 이렇게 막상 로스쿨에 들어와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변호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변호받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변호도 같이 있고 또 그만큼 어떤 큰 리스크를 안고 변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변호도 같이 있다라는 생각에 지금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오히려 그냥 민법 법리 하나를 더 내 것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분 이 정도 안에 Q&A를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 그 영상 구독자님들이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한 5시간, 6시간 전에 확인을 어쩌다가 했는데 그때 봤을 때 600명이셨거든요. 네, 제 이런 소박한 유튜브를 600명 분께서나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실 줄 몰랐는데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질문 너무 많이 남겨서 뭐 죄송하다 이런 느낌의 댓글들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Q&A 1탄보다 더 적극적인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고 질문을 맡겨주셔서 감사한데 제 답변이 도움이 될런지 많이 우려스럽지만 혹시 여전히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나 다른 관련 영상들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자소서 면접 스터디, 브이로그 여러 영상들 틈날 때마다 가져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